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텔러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은행텔러 전체 개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빠르게 한번 리뷰하고요. 오늘 할 내용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제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은행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게에서, 그렇죠. 우리 집을 나와서 노동력을 공급을 하면요. 이 노동력을 기업이 수요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이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게 되죠. 이걸 우리는 생산물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쫙 디스플레이 해 놓으면요. 가게는 이 물건을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왜? 자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가게가 이렇게 물건을 소비하게 되면요. 가게는 그렇죠. 이 물건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을 지급하게 되고 이 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오며 기업이 자신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렇죠. 가게에게 소득, 즉 임금, 월급이라는 형태로 소득원을 주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가게는 이 전체 소득원 중에 다 쓰질 않고 일부만 그렇죠 소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생 한 방인데 다 쓰자. 그러면서 욜로라고 하죠. 제가 봤던 욜로 기사 중에 가장 웃긴 욜로 기사가 뭐였냐? 욜로 하다가 뭐가 된다? 골로 간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소득을 전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소비를 다 하진 않아요. 우리 항상 일부만 소비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축합니다. 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가계는 소득원의 전체 중에 일부만 소비를 하고 나머지를 남겨두게 되는데 그 잉여 돈을요. 가계는 저축을 하거나 혹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가계가 일반적으로 이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때요. 자신들이 좋은 기업에다가 투자하고 저축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가계가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계는요. 이러한 돈을 그렇습니다. 은행이나 각종 금융기관에다가 이 돈을 저축하게 돼요. 그럼 은행은 이러한 돈들을 쭉 모아가지고 자신들이 판단할 때 괜찮은 기업에다가 대출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뭡니까? 그렇죠. 가계가 기업한테 다이렉트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관을 끼고 금융기관을 끼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접금융은 금융기관을 중개로 이렇게 돈이 그렇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계 소득원들 중에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다이렉트로 투자할 수 있어. 나 좋은 기업들 많이 알아.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렇죠. 투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계가 기업으로 다이렉트로 투자하는 이러한 곳을 뭐라 그런다? 직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뭐 중개기관이 없으니까 그냥 직접 한다고 해서 직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가계는 남은 돈을요.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금융을 통해 기업한테 투자, 저축할 수도 있을 거고요. 가계가 직접 기업으로 투자, 저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을 활용을 해서 가계는 자신의 돈을 이렇게 그렇죠. 투자, 저축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뭐라 그런다? 그렇죠. 금융 시스템이고 이러한 전체를 우리는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러한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각종 그렇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막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것보다 상위 기관에 있는 중앙은행이라는 곳이 각종 정책으로 이러한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정책에다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 이러한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백업해주는 서포트하는 다양한 기관과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 전체가 뭐다? 그렇죠. 금융 전체, 경제 전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러한 거대한 경제와 금융 시스템 안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은행텔러라는 그 은행이라는 기관은 어디에 존재하냐? 그렇습니다. 바로 간접금융의 금융기관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은행이 여기에 포진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제 은행이라는 곳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쫙 떼가지고 와서 지금부터 은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전체 시스템을 받고 은행이 어디 위치한지를 받고 그 은행 안에서 이제 어떤 업무가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그곳에서 우리 은행 텔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최종적으로 볼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이라는 곳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뭐 하나은행 또 뭐 있습니까? 신한은행, 국민은행 여러 은행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은행에 내가 어떤 볼 일이 있어서 은행을 가요. 내가 은행이라는 곳에 딱 갑니다. 자, 쌤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사람은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은행에 갔어요. 자, 여기 뭡니까? 은행 출입구죠. 여러분, 은행 출입구를 딱 통해서 들어가면요. 참 재미있게도 은행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이 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자, 내가 은행 출입문을 딱 해서 들어가면요. 아마 여기에 번호표를 뽑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근데 번호표를 뽑는 곳, 즉 출입문이 있는 요 곳을 기준으로 제가 보이지 않는 이런 선을 하나 그으면요. 은행은 크게 두 축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요 지금 딱 출입문을 들어가서 보통 왼쪽이에요. 보통 왼쪽을 보면 자, 여기에 여기 어떤 그렇죠. 굉장히 높은 책상 위에 여기에 실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여기도 다리를 그릴까요? 어쨌든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고 또 들어가서 오른쪽을 봐도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책상들이 있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은행이라는 곳에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딱 들어가면요. 업무를 보려고 딱 들어가면요. 출입문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끄면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을 때 물론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왼쪽, 오른쪽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른쪽은 좀 보면 한산해요. 네, 한산해요. 왼쪽은 보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번호표를 뽑는 것도 보면요. 분명히 번호표 뽑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왼쪽 측면이고 하나가 또 오른쪽 측면인데 그건 번호 순서도 좀 다릅니다. 요 한적한 곳 있죠. 한적한 곳. 여기 한적한 곳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냐면요. 여기가 바로 대출 심사 업무예요. 주로 심사 업무를 많이 합니다. 대출이라고 적지 말고 그냥 합쳐서 심사 업무라고 제가 적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그래요. 여기 오른쪽에 좀 한산한 곳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그렇죠. 요거 업무를 우리는 심사 업무라고 합니다. 요 업무를 우리는 심사 업무라고 해요. 반대로 굉장히 바글바글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곳 있죠. 요 업무가 뭐냐? 요쪽 업무를 우리는 창구 업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은행 업무는 물론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런데 은행 업무를 좀 간단하게 두 개의 업무로 나누면요. 그렇죠. 은행의 창구 업무와 은행의 심사 업무로 나눕니다. 이 창구 업무는요. 보통 기본적으로 좀 간단한 업무들을 여기서 많이 처리를 하고요. 심사 업무는 뭐냐? 여긴 좀 복잡한 업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출 심사 받는 거. 과연 그 사람이 신용도나 여러 가지 자산 상태를 여러 가지를 근거로 그 사람 판단해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정말 대출해줘도 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의 판단력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쪽은 뭡니까? 그렇죠. 주로 이런 심사 업무, 좀 고난이도의 업무가 많고 요 창구 업무 쪽은 좀 기본적인 업무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이쪽으로 들어가면 심사 업무 쪽은 대체적으로 한산하고요. 창구 업무 쪽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행 텔러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왼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은행의 입구를 쫙 해서 통과해서 여기 왼쪽에 가게 되죠. 창구 업무 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여기 바글바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 은행 텔러가요. 요 창구 업무와 관련된 그렇죠.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 텔러가 위치하는 업무가 바로 이 창구 업무. 여기가 바로 우리 은행 텔러 자격증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은행 텔러 자격증이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금융 자격증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린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은행 쪽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 중에 은행 텔러 말고 또 뭐 있냐? 은행 FP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은행 FP가요. 어디와 좀 관련이 있는 업무냐면요. 바로 이런 심사 업무 혹은 자산 관리 업무 그쪽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흔히 은행 FP 이런 것들이 보통 이쪽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우리 자격증 은행 텔러는 바로 여기 왼쪽 창구 업무와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창구 업무를 가면요. 그렇죠. 이제 나라는 고객이 사람들과 이제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과 이제 업무를 보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로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뭐가 있냐면요. 다음과 같은 업무들이 주로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은행에서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정말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제가 좀 크게 분류를 해서 한번 적어보면요.
자,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 업무가 뭐뭐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이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업무가 있습니다. 자, 주 업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주 업무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주 업무. 요거를 우리가 은행 텔러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고유 업무라고도 합니다. 이걸 고유 업무라고 해요. 자, 여기 어떤 업무가 있냐면요.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통 여기 은행 가면요. 창구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그렇죠. 돈 빌리거나 저축하거나 돈 빌리는 업무가 가장 많아요. 여기에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돈 저축하려고 여기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걸 저축을 일반 수신이라고 합니다. 수신 업무. 일반 수신이라 그래요. 수신이 뭐다? 그냥 저축하는 겁니다. 저축.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수신이 뭐다? 저축이에요. 저축. 저축. 됐습니까? 두 번째. 그렇죠. 저축하고 또 뭐 하는 겁니까? 대출에 가죠. 그걸 우리는 두 번째 가계 여신이라고 합니다. 가계 여신. 가계 여신이라 그래요. 요게 뭡니까? 요거는 대출. 대출. 흔히 우리가 무슨 론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가서 여러 업무를 보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축이랑 대출이고요. 그 다음 또 뭐 하냐? 그렇죠. 여러분들 창구에 가서 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해외여행 갈 때 뭐 합니까? 환전. 그렇죠. 세 번째 또 많이 하는 게 주된 업무가 환전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외국환 업무라고 합니다. 외국환 업무라고 해요. 그 다음 네 번째 또 어떤 주요 업무가 있냐면요. 사실 요 네 번째 업무는요. 우리 전자기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든 업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은행의 주요 업무, 고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이야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갚을 때 그냥 ATM기나 뭐 혹은 텔레뱅킹이나 뭐 혹은 뭡니까? 그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그냥 바로 보낼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잘 안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저 사람한테 직접 가서 돈을 주긴 게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가까운 은행에다가 내 돈을 일단 예치해 놓고 요 돈을 저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은행에서 요 사람이 지금 내가 거기다 돈을 넣어놨다라는 증서를 줍니다. 그 증서를 은행이 그 상대방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은행 쪽으로 보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은행에 딱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은행에서 그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굳이 내가 그까지 안 가더라도 거기서 그렇죠. 은행 간끼리 이렇게 돈을 대체해주는 업무. 요걸 우리는 내국환이라 그래요. 내국환. 그래서 네 번째 또 은행의 주요 업무가 뭐냐? 내국환 업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굉장히 많은 IT 기기의 발전으로 사실 좀 많이 그렇죠. 좀 줄어든 그런 업무 중에 하나죠. 이게 뭡니까? 내국화는 한번 적어보면 교고지간 뭐 거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고지간 거래. 자, 우리가 은행에 가장 주된 업무, 창구에 가장 주된 업무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그렇죠. 저축하고 대출하는 거랑 환전하는 거랑 내국환 요 네 가지가 가장 주된 업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바로 그렇죠. 창구의 첫 번째 주 업무라고 해요. 자, 근데 창구에 이것만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근데 워낙 ATM기나 전자기기가 발전돼서 이런 걸 많이 안 하긴 합니다만 예전에 쌤도 기억이 나는 게 부모님이 공과금 내거나 뭐 지로용지 날라오면요. 그걸 돈을 내려고 은행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 은행의 창구에서 하는 부수적인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주 업무 말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부 업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두 번째, 창구에서 하는 주 업무 말고 부 업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 업무는 우리가 은행 텔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부수 업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으로 부수 업무라고 하는데요. 이 부수 업무도 굉장히 많아요. 부수 업무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부수 업무가 뭐냐? 부 업무가 뭐 있냐? 그렇습니다. 지로 및 공과금 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를 지로 및 공과금 수납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로 및 공과금 수납.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은행 창구에서 하는 부 업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실 요즘에는요, 여러분 창구에서요, 이것만 하지 않아요. 사실 창구에서 뭐도 많이 하냐면요. 창구의 가장 주된 업무는 뭐냐? 저축이랑 대출이에요. 보통 저걸 통해서 은행에서 저걸 예대마진이라 그러는데 예금과 대출 사이에 이자율 차이로 은행이 거기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게 돈이 잘 안 되니까 요즘 은행들도요.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뭘 하기 시작하냐? 이 창구의 또 주된 업무가 뭐냐? 그렇죠. 각종 은행 수익과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은행 수익과 관련된 업무. 이걸 세 번째라고 하고 이걸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은행 수익 업무라고 해볼게요. 은행 수익 업무. 이걸 정확한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겸령 업무라고 해요. 이게 세 번째 업무입니다. 은행 수익 업무. 각종 은행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은행 수익 업무에는요. 그렇죠.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은행 가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죠. 신용카드 많이 만들죠. 그래서 신용카드도 대체적으로 수익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용카드. 그 다음 여러분 요즘 은행에서 뭐 할 수 있냐면요. 그렇죠. 각종 펀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탁 및 집합 투자라고 하는데 그걸 펀드예요. 두 번째 신탁 및 집합 투자. 이게 뭡니까? 펀드 관련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신용카드는 뭐다? 말 그대로 카드 업무고요. 카드 관련된 거고 요거는 펀드 판매하는 겁니다. 펀드. 그 다음 요거 말고 여러분 은행이 의외로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은행이요. 이런 펀드랑 카드 하는 건 알아도 의외로 은행이 보험 판매하는 건 잘 몰라요. 은행도 보험을 판매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방카슈랑스라고 해요. 방카슈랑스. 요게 뭡니까? 요거는 보험 관련된 거예요. 그래요. 요렇게 그렇죠. 우리 창구 업무는 요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 업무, 부 업무, 은행 수익 업무.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업무가 전부 다 뭐냐? 바로 은행 창구에서 일어나는 업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은행 텔러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뭔지 알겠네요. 은행 텔러는 은행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래요. 크게 창구 업무와 심사 업무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창구 업무와 관련된 게 우리 은행 텔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은행 텔러는 주로 은행 텔러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자격증으로 물어볼 거니까 그 관련된 일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 은행 텔러의 챕터가 총 1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14개의 챕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협회에서 나온 상중하권의 책에 있는 그 챕터를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건데요. 그 14개의 챕터가요. 어떻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이렇게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은행 텔러 전체 전 과목이 머릿속에 한 번에 싹 들어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우리 협회 책을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협회 책을 기준으로 상권의 챕터가 4개가 나오는데요. 자, 그 챕터 4개가 어떻게 구성된 거냐?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잘 보세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쌤이 지난 시간부터 설명을 한 게 우리가 은행 텔러라는 건요. 자, 잠깐 다시 해볼게요. 은행 텔러라는 건요. 은행이라는 공간에 여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와 관련된 건데 여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은행. 은행은 다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죠. 이 큰 금융 시스템 안에 금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큰 금융 시스템은 다시 경제라는 큰 흐름 안에 하나의 시스템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 텔러라는 거 공부할 때는요. 그렇죠.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 안에서 화폐가 이동할 때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안에서 어떤 금융기관들이 있고 그중에 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은행 텔러가 하는 일은 이거다라는 게 순서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권의 협회 책을 기준으로 상권에요. 상권에 보면 자 협회 책의 상권을 보면요. 바로 제1탄 챕터 1장이 뭐냐? 바로 챕터 1장이 금융경제 일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책 1장도 똑같겠죠. 금융경제
일반. 바로 요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첫 번째입니다. 왜 이걸 가장 처음 배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체 시스템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은행이 어디에 위치하고 그 은행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텔러 일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첫 번째, 상권의 첫 번째 금융경제 일반이 바로 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금융경제 일반에서 이 내용 전체를 이제 봤다면요. 이제 은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행 텔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곳에서 은행 텔러는 바로 이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은행 텔러들이 이런 일들을 한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냐? 이렇게 은행 텔러가 이러한 다양한 일을 할 때는요. 혹시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못 나쁜 마음을 먹어서 혹시나 잘못한다거나 혹은 여기서 은행이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어서 어떤 것들을 좀 오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과 관련된 것을 그렇죠. 이 사람들이 혹시 잘못되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각종 견제하고 각종 법으로 이런 것들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나 잘못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래서 하는 것들이 뭐냐? 회사 내부에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 텔러가 이런 일을 할 때요. 내부 통제 시스템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회사의 리스크 관리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의 리스크 관리에도 영향을 받아요. 이런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 이것뿐입니까? 요거는 회사 내부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거 말고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렇죠. 관리하겠죠. 그게 뭡니까? 그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이 창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법으로 제정을 해놨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창구 실무법이라고 합니다. 창구 실무법률. 이렇게 돼요. 요것들이 여기 전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챕터 1장에서 상권의 챕터 1장에서 금융경제 전체를 한번 봤다면요.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올 텐데 세부 내용이 사실 쌤 생각은 이걸 먼저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협회책은 어쨌든 챕터 2장으로 들어있는 게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창구 실무 법률 요거를 바로 챕터 2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챕터 3장 상권의 챕터 3장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고객이 들어가서 지금 그렇죠. 여기 계신 종업원들과 함께 그렇죠. 이런 실무 업무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이때 이분들은 고객을 응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고객과 계속 서로 응대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그렇죠. 고객 응대 기술. 그걸 고객 서비스 및 그 다음 또 여기서 각종 상품들도 판매하니까 판매 스킬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구 마케팅 요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상권의 챕터 3장으로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챕터 4장이 뭐냐? 그렇죠. 상권의 챕터 4장이 바로 요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여러분 상권의 총 4개 챕터는 금융경제 일반 전체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뭐다? 창구 실무 법률과 고객 서비스 및 창구 마케팅과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은행 텔러의 지금 내용이 여기 싹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상권의 챕터 4개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중권에 있는 챕터 4가지는 어떻게 나오냐? 그렇습니다. 이제 뭐예요? 금융 전체를 봤고요. 그 다음에 고객 응대하는 것도 봤고 각종 그렇습니다. 규제 받는 것까지 다 했다면 이제 진짜 창구 업무 본 게임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가장 첫 번째 자 상권을 파란색으로 했다면 중권은 중권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중권을 하얀색으로 할까요? 어차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중권은 자 협회책 중에 관련된 거 자 중권도 총 챕터가 4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정말 은행 텔러 창구 업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중권입니다. 자, 상권은요. 전체 도식을 해주고 그리고 각종 규제와 고객과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정말 창구 업무의 본 게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중권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그렇습니다. 가장 주 업무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요. 챕터 1장이 뭐냐? 그렇죠. 일반 수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챕터 2가 가계 여신, 세 번째가 외국환, 네 번째가 내국환. 요 4가지를 딱 설명하는 게 중권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고는 그럼 뭐 할 겁니까? 그렇죠. 나머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나머지 학원이 바로 나머지예요. 자, 학원의 첫 번째 1번이 뭐부터 나오냐?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그래요. 지금 창구가 이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돈이 나갔다가 들어와요. 출납합니다. 계속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출납 업무라고 하는데 돈이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죠. 돈을 나갔다 들어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전체에 대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배워야 되는 게 출납 업무가 있고요. 이 출납 업무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서 그렇죠. 전자금융으로 형태로 많이 요즘엔 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의 챕터 1장이 뭐냐? 바로 출납 업무에 대해서 배우고요. 챕터 2장이 바로 전자금융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챕터 3장은요.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뭐 부수 업무, 요거 지로와 공과금에 대해서 챕터 3장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 챕터 4장부터 6장까지 어디냐? 마지막 그렇죠. 겸용 업무, 은행의 수익 업무에 4장, 5장, 마지막 6장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은행 텔러의 총 그렇죠. 14가지의 챕터가 싹 다 그림으로 그려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금융 시스템 전체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은행이 어디 위치한지 설명드렸고 은행을 따로 떼서 은행을 좀 더 확대해서 이 안에서 은행의 여러 업무를 설명을 드렸고 그중에서 우리 텔러가 위치하는 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텔러의 업무를 쭉 다 제가 나열을 했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 상권, 중권, 학원, 협회체 기준으로 상중학원의 챕터 총 14가지 상권의 4개, 중권의 4개, 학원의 6개에서 총 14개 챕터가 지금 여러분 이 한 화면에 싹 다 잠겨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기서 다시 한번 비춰주실까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걸 제가 첫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걸 통해서 금융경제 일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은행 쪽으로 다시 확대를 해서 은행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쫙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전체가 챕터 14가지입니다. 상중학원에 바로 14개 챕터가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금융도 한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행이 거기서 어디 위치하는지도 보이고 거기서 우리 은행 텔러가 어디 위치하는지까지 한눈에 싹 다 들어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야 될 총 14개 챕터도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도 싹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가장 중요한 2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2시간은요. 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은행 텔러 전체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수업에도 이렇게 알려주는 수업은 어디도 없고요. 이건 정말 제 수업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금융권 선배로서 제가 이걸 꼭 좀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었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상권의 첫 번째 금융경제 1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